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지는 쑥 건양주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우리 야구 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있어도 없어도 뭐 상관이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올림픽을 뭐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유심히 보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긴 한데, 예. 저는 올림픽만 하면 너무 재밌게 봐요. 너무 열심히 응원하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좀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메달을 많이 따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주 신나게 봤었습니다. 예, 보니까 말이죠, 컬링. 뭐 은메달이긴 했지만 은메달이 뭡니까? 금메달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위대한 족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보니까 말이죠, 전 전혀 몰랐는데 이게 당구하고 골프를 좀 합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정무 실장하고 술을 마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니 근데 야구를 응용한 동계 스포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제 예를 들면은 공을 치고 이제 1루로 가고 2루로 가고 이렇게 스케이트로, 그럴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스키 타고 막 1루로 줄 하고요. 하여간 참 재밌는 스포츠였는데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줬고요. 참 많은 발군의 그런 우리 스타들을 또 우수수 배출하게 돼서 뭐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정말. 정말로 한 며칠 동안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동계올림픽 보면서요. 예, 이 동계올림픽이 뭐 예전에는 남의 나라에서 주로 메달을 다 석권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땅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또 우리 선수들의 어떤 그런 남모르는 노고와 또 이런 열정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이제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될 일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남북 평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많이 잡았고, 하여튼 제 인생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보내고,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프레이밍 효과라고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를 했던 이론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 이론을 풀어보고 싶어서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이펙트, 틀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아주 간단히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전제는 인간이 어떤 정해진 본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 주류 경제학이 장담하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현명하기도 한데 때로는 바보 같은 멍청한 결정도 내립니다. 그리고 잘 속기도 하죠. 이게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프레이밍 이펙트, 틀 효과라는 건 사람을 어떤 틀 안에 딱 가둬놓으면 행동도 그 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리 로스라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건데요.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개예요.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거고 하나는 상대와 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런 실험은 어떻게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니까요. 이 실험을 바다에서 하건 육지에서 하건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로스가 실험을 해보면 단지 게임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게임 이름을 공동체 게임으로 정하고 참가자들한테 자, 우리 공동체 게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참가자들 중에 70%가 협동하는 버튼을 눌러요. 반대로 게임 이름을 월가 게임이에요. 이렇게 정하고 알려주면 월가는 아시다시피 배신이 난무하는 자본의 전쟁터죠. 이름만 그렇게 바꾸면 70%가 상대를 공격하는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자주적이고 굉장히 똑똑해서 언제나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틀을 하나를 딱 잡아놓으면 공동체건 배신이건 이런 틀만 하나 정해놓으면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조금 어리석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세상이 틀을 짜는 놈들에 의해 조작된다는 뜻인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도 사실 주류 경제학이 짜놓은 거짓된 틀에 갇혀서 속고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틀은 인간은 이기적이야.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틀을 멋대로 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서 왠지 이기적인 게 정상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대부, 아버지로 불리우는 데니얼 카너먼 같은 경제학자는 이 틀이 주는 영향력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죠. 물이 절반이 들어있는 컵이 있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야, 물이 절반밖에 없어. 요렇게 틀을 잡고 발표를 하면요. 물이 부족하다라는 틀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 컵에 물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반면에 다른 공동체의 지도자가 야, 물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어. 앞으로 몇 번은 더 먹겠다. 요렇게 틀을 짜주면 그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여유로운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밍 이펙트의 본질은요.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이 틀 안에 갇혀서 좀 잘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의 가르침은 사람이 참 간단하게 속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는 틀만 누가 딱 짜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속습니다. 프레이밍 이펙트가 그래서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마케팅 분야입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게 소비자들을 잘 속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틀 효과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일 유명한 사례가 미국의 에이비스라는 렌터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늘 2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과거에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만년 2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광고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광고를 하냐면 우리가 2위니까 2위만큼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시 렌터카 업계에는 부동의 1위 회사가 있었어요. 허츠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멀찌감치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비스는 2등인데 2, 3, 4등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언제나 역전될 수 있는 거죠. 요때 에이비스가 우리는 2등이다. 1등만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한다. 요런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들은 사람들이 그 틀 안에 갇히죠. 아, 렌터카 회사는 허츠하고 에이비스 둘이 1, 2등이구나.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구나. 그 틀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3위 이하부터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예. 요 부분부터는 김용민 PD님께서 조금 불쾌하실 수 있는 대목인데 예. 김용민 PD님께서 대인배시니까 제 이야기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으시면 이 부분을 통편집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절대로 김용민 PD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닌 걸 잘 압니다. 마케팅 기법을 알고 그런 틀을 짜셨을 분이 아니시죠. 그건 뭐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100% 장담합니다. 그리고 김용민 PD님이나 김어준 총수님이나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바탕으로 동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제 농담스럽게 하신 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전혀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겠지만 공중파 방송이었던 뉴스공장이 팟캐스트 시장 1위로 들어왔을 때 뉴스 관장, 뉴스 농장 이런 패러디 코너를 개발하고요. 거대 기업의 골목시장 침탈을 성토하시는 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한참 웃었던 게. 전혀 김용민 PD님 의도와는 상관없지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매우 훌륭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 프레임이 확산될수록 공중파 출신 거대 팟캐스트가 팟캐스트 골목시장에 들어와서 잠식한다. 그리고 김용민의 브리핑은 이에 맞서겠다. 요 장난스러운 프레임이 사람들 머리에 박히면요. 3위 이하가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뉴스공장과 김용민의 브리핑 둘 다 좋아하시고 김총수님과 김 PD님의 우정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장난스러운 프레임이 자꾸 기억이 나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과연 뉴스 브리핑이 뉴스공장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요 생각이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몇 개월째인지 모르지만 뉴스공장 1위, 브리핑 2위의 틀이 깨지지 않죠. 물론 이제 두 프로그램이 워낙 훌륭하고 두 분이 워낙 훌륭한 진행자시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지만 2위가 1위와 대립구도를 분명히 하면 3위 이하부터를 틀에서 몰아내는 굉장히 뛰어난 마케팅 효과가 있어요. 예.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의도치 않았던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김용민 PD님은 절대 저런 효과를 노리고 틀을 사용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리고 방송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십니다만 그건 뭐 저를 믿으셔도 좋아요. 다만 그런 장난스러운 프레임이 그런 효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예. 제가 프레이밍 얘기를 왜 다시 꺼냈냐면 저는 한국 사회가 이 프레이밍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굴러간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당이 하는 이야기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인가요? 이 사람의 방안에 반대하면서 김영철을 죽여라 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냐면 당시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명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굉장히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재향 군인의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명박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놀라운 프레이밍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 프레이밍에 굉장히 오래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해서 뭐 사건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거나 그렇게 할 증거가 없다면 미제로 남겨두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명박이 씌워놓은 프레임 한마디에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 자체가 봉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무슨 장관 후보들이나 정치인들한테 우리나라 정치권이 계속 신앙 고백 같은 걸 강요합니다.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생각을 밝히세요. 이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새끼는 빨갱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2008년에 손석희 당시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100분 토론에 진중권 교수님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나와서 토론에 격돌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주성영 의원은 그 유명한 뭐 대구의 화끈한 반문화 뭐 이런 거 운운한 정치인인데 이때 그 토론을 보면서 제가 실소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제가 이명박 정부와 촛불 어디로 가나 요거였어요. 쇠고기 때문에 되게 촛불이 많이 들불처럼 일어났을 텐데
주성영 의원이 토론을 하면서 뭔 말만 꺼내면 무조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당신 한미 FTA에 찬성하십니까? 이걸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의미를 막 이야기하면 반대 토론 첫마디로 진중권 교수는 한미 FTA에 찬성해요? 이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냐면 2008년 쇠고기 협상으로 촛불을 든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그리고 반미를 선동하는 놈들이다. 요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죠. 진중권 교수님이 그런 프레임에 노랑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토론에서 주성영 의원 뭐 개망신을 당하고 맙니다만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요. 사실은 프레이밍이 사람의 두뇌를 제한하고 합리적 사고와 토론을 막는 건데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예를 들면 김일성 개새끼 해봐 뭐 이런 게 그런 거죠. 맞아요. 김일성 개새끼 이거 못하면 종북이다. 이 프레임 안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통진당 이런 프레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진보당이라고 부릅니다만 통진당 요 세 글자는 종북정당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저 새끼도 통진당이다 이래버리면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쯤인가 이 브리핑 초반에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댓글 사이트에서 저에 대한 댓글을 알려주셨는데 그 댓글이 뭐였냐면 이완배는 통진당이지 이런 댓글을 이제 그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한 다음 날이었냐면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정희 대표는 진보 진영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누군가 비를 맞을 때 우리는 그를 동지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우산을 쓰고 비를 함께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동지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로 방송 초창기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완배는 통진당 뭐 이런 댓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난 통합진보당 출신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었어요. 그 당 근처에도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보신당이라는 진보정당의 당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넌 통진당이냐라는 질문은 너의 당적이 어디냐라는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통진당은 종북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야, 너 통진당원이냐? 아닌데? 나 진보신당 당원인데? 요 대화는 야, 너 민주당원이냐? 아닌데? 나 정의당원인데? 이런 대화하고 완전히 다른 대화입니다. 너 민주당원이냐? 아니, 나 정의당원인데 이 대화는 상대의 당적이 뭔지를 묻는 질문이지만요. 너는 통진당원이냐? 아니, 나 진보신당 당원인데 이런 대화는 너는 종북이냐? 혹은 종북들과 한패냐? 아니라면 증명해봐. 뭐 이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요. 통합진보당 해산은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당연한 말조차 못 꺼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당 결성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멀쩡한 원내 정당을 왜 해산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말하면 너도 통진당이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합리적인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하려면 저는 통합진보당 당원 아니고요. 진보신당 당원이었다니까요. 뭐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김일성 개새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너무 비이성적인 폭력의 도구같이 돼버리는 거죠. 최근에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민중당 대변인이 됐던데요. TV조선 기사 제목이 끝내줍니다. 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김재현 민중당 대변인으로 복귀, 통진당 다시 전면 나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진당 요 딱 세 글자로 완벽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제압을 해버리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프레이밍인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프레이밍이 무서운 건 합리적인 토론을 막을 뿐더러 정상적인 반성을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민주당의 총선 패배는 막말 김용민 때문이다. 이런 프레이밍. 제가 김용민 PD님과 방송을 함께해서 쉴드를 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 비상식적인 프레이밍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프레이밍에 갇히면
패배의 원인을 한 정당이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분석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까? 다 묻혀버리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프레이밍 효과라는 건 결국 사람을 하나의 틀로 가둬서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게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효과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들이 짜놓은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틀에서 벗어나야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해지죠. 이 프레이밍을 이용해서 지배자들이 70년 넘게 우리를 어떻게 지배해 왔는지를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자유당 당원들이 통일대교에서 자빠져서 전공농성을 하고 있다는데 관심도 없고요. 대꾸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 올해는 연초부터 지랄이 대풍년이시네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그 프레임에서 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명박이 2010년에 씌웠던 프레임, 대한민국에 살면서 천안함 북침이 북한 소용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프레임에 다시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막는 어떠한 틀, 프레임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논쟁을 해야죠. 김영철 방한을 계기로 자유당 애들이 또 이 철진한 프레이밍을 꺼내는 것을 보고 한국 사회가 자유로운 사고를 막는 조작된 틀 안에 갇히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프레이밍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통일대교에서 그렇게 연주와 농성을 했는데 말이죠. 근데 내려오는 걸 못 막았어요. 아, 저는 네. 아이고 저것들 삽질했네 이러고 말지요. 사실은.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매우 심각한 패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은 저지를 했어야 했어요. 일단 칼을 뽑았다면 공권력에 맞서서 저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거기서 투쟁을 벌여가지고 사달이 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주 허망하게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모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고 말이죠. 김성태 씨가 한국노총 출신이긴 한데 투쟁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열심히 안 했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한국노총이 언제 이렇게 투쟁다운 투쟁을 했었나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조라떼.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거기 있네요.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다시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지난 주말부터 백악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망은 좀 불투명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기반으로 한 보도니까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게 새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담 하나. 우리 이완대 기자님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 관련 외신 있다면 어디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딱히 정해놓고 보는 건 없는데 어떡하죠? 블룸버그 얘기하셔가지고 뭐 또 비슷한 게 있으신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블룸버그는 주로 투자 관련한 뉴스가 제대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저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관심 있게 봐요. 왜냐하면 시각이 저하고 안 맞을 뿐이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터무니없이 우리나라 조중동처럼 꼬지는 않거든요. 각자의 시각들이 있을 뿐이지 시각에 대해서 담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신들은 뭐 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놓고 보는 편입니다. 대신 우리나라 조중동은 볼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요거는 제가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정책을 설명드릴 때 빼놓고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변명을 하자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직 결정을 안 한 거고요. 철강 분야의 관세를 매깁시다 이런 보고서를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한테 올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상무부가 그냥 관세를 얼마 매깁시다 하고 올린 게 아니고요. 보기를 3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1번, 2번, 3번 중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객관식을 올린 상태죠. 트럼프가 요 1, 2, 3번 보기 중에 조만간 하나를 찍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2번에 걸쳐서 브리핑을 할 때는 미국이 53%의 관세를 물리는 안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보기 1, 2, 3번 중에 2번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트럼프가 2번을 선택할 거라고 강하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냐면 트럼프가 이걸 안 하면 몰라도 하면 2번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당시 보도 분위기도 외신도 그렇고 국내 언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제 예상이 틀린 거죠. 참 죄송스러운데 요즘 뭘 찍으면 다 틀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2번을 찍을 것 같다는 전제를 버리고 지금 정확하게 트럼프가 갖고 있는 3개의 보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무부가 트럼프에게 올린 보기 1번이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게 1번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모든 나라에게 24%의 관세를 물리는 거죠. 나라를 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당연히 여기 포함이 되지만 미국의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이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얻어맞게 되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될 뿐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 브리핑 때 트럼프가 선택할 거라고 보고 전제를 드렸던 안은 보기 2번입니다. 이 2번 안에는요. 한국하고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요 12개 나라만 콕 찍어서 무려 53%의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입니다. 일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일본은 관세율도 24%로 낮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 걸려드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은
12개 나라만 완전히 선별이 돼요. 그리고 관세율도 일본보다 갑절이나 높은 53%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번 안은 12개 나라만 엿을 왕창 먹어라 이렇게 내놓은 안이고요. 예. 일본 안은 모든 국가들이 엿을 드시는데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엿을 좀 덜 드세요. 뭐 지금 이런 안인 겁니다. 예. 보기 3번도 있습니다. 3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철강의 대미 수출량과 비교를 해서 올해 대미 수출량을 줄여라 이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출량을 일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63% 수준까지 낮추라는 겁니다. 예.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제일 약해요. 근데 이것도 모든 나라들 다 엿 드세요. 그런데 제일 덜 드세요. 뭐 이런 안인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보기 제일 엿을 많이 먹어라 라고 미국이 던진 안은 2번인 겁니다. 12개 나라에 딱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초창기 3개 보기가 올라갔을 때 미국의 언론들도 그렇고 요 2번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지랄을 시작한 겁니다. 하필이면 왜 이 12개 나라에 대한민국이 포함됐냐.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에게 밉보이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런 개떡 같은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일배식 주장이 나온 거죠. 조중동 주장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배식 주장을 조중동이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 주말부터 미국발 뉴스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12개 나라 엿 왕창 드세요라는 2번 안이 유력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1번 안,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한테 24%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물리는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예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미국의 노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안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도들도 이거를 지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수 언론이 상당히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2번 안을 선택을 해야 문재인 나쁜 놈 이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모든 나라에게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고 하니까 뻘쭘해진 겁니다. 그래서 보도 기조가 최악은 면했지만 여전히 차악이다. 뭐 이런 뻘쭘한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살펴봐야 될 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팩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1번,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저 관세안은 미국 입장에서 자폭탄입니다. 2번, 저건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서 생긴 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외교 참사다. 이렇게 떠드는 보수 언론의 말에 일말이라도 신빙성이 있다면 예. 지금 트럼프가 2번 안에서 1번 안으로 바뀐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승리인가요? 이거는요? 이방카의 방안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를 만나서 해결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를 굴복시켰다. 뭐 이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 고집센 트럼프가 2번 안으로 한국 왕창 엿먹이려고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를 멋지게 설득해서 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엿을 왕창 매기는 안을 선택한 것도 우리나라 외교 참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블룸버그 보도대로 트럼프가 2번 안에서 엿을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나눠 먹이는 1번 안으로 선회해도 이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승리가 아닌 거죠. 지금 만약에 2번 안에서 1번 안으로 바꾸면 12개 나라 말고요. 나머지 철강 수출국들, 그러니까 일본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다 관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원래 2번 아니면은 전혀 두들겨 안 맞을 나라들이 1번이 되면 24%를 두들겨 맞게 되죠. 그러면 이 나라들이 지금 외교 참사를 맞은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뻘소리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로 조중동이 저걸 외교 참사라고 믿었다면 만약에 트럼프가 1번 안으로 선회하면 조중동은 이제 이런 걸 보도해야죠. 아베 정부 외교 참사. 한국만 엿먹을 거 일본이 외교에서 실패해서 일본도 엿먹었다. 뭐 이런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 분야 기사를 쓸 때는 제발 머리에서 생각난다고 아무거나 내깔겨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며칠 안 돼서 이런 개쪽을 당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 2번 안에서 1번 안으로 선회할지 확실치 않아 보여요. 저는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왜 2번 안, 그러니까 한국 등 12개국을 왕창 엿먹이는 안을 선택할 거라고 봤냐면 이게 제가 이제 틀렸다는 거죠. 이유는 1번 안을 선택하면 미국 노동자들이 제일 좋아하겠지만 트럼프가 너무 많은 나라하고 싸워야 돼요. 전 세계 철강 수출국에 다 24% 관세를 물리면 이 도대체 몇 나라하고 붙어야 되는지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12개 나라의 왕창 물리는 안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가 이번 안에서 1번 안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면 이건 왜 그랬을까는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선 붙어야 되는 나라의 숫자하고요. 붙어야 되는 나라의 반발 강도가 개입된 2차 함수 같은 겁니다. 제가 이번 안이 유력했다고 본 이유는 12개 나라, 그중에 중국은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 붙으려고 했던 나라고, 러시아 뭐 반발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한국, 브라질, 터키, 인도 이렇게 쭉 나가는 나라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쩌면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이나 인접국 캐나다는 뭐 조금 제어가 안 될 수도 있고 더 봐줘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12개 나라한테 왕창 관세 씌우고 이래야 걔들은 좀 반발하겠지만 그건 12개 국가한테 욕먹고 보복당하는 건 어떻게 컨트롤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반면에 1번을 선택해서 전 세계의 24%를 물리면 전 세계가 무역 보복에 나설 텐데 요건 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상무부의 저 3개의 보기가 올라갔을 때 미국 언론도 미국이 전 세계하고 다 붙기보다는 12개 나라 왕창 패는 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게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안이 부각된 이후에 며칠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선 이 12개 나라 중에 중국하고 한국이 가장 강력하게 대처를 신속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강력한 대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서부터 기운을 뿜뿜하고 내뿜었던 겁니다. 한미 FTA 폐기도 우리의 분명한 카드다. 이런 말이 우리 교섭본부 쪽에서 나왔죠.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12개 나라 찍어서 철강 관세를 푹 찔러 보니까 솔직히 그동안 제일 만만해 보였던 한국이 가장 신속하고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1번 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그럼 전 세계에 골고루 엿을 먹여볼까? 요런 태도 변화가 지난 주말부터 감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트럼프가 어떤 안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끊임없이 2차 함수를 놓고 고민을 할 텐데요. 전 세계에 골고루 엿먹일까 아니면 12나라 왕창 엿먹일까 뭐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할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가 신속하고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표명하지 않았으면 이번 안이 선택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저 12나라 두들겨 패도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러면 저 12만 연락하자 이랬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사실 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지만 저 12나라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미국에 친하고 종속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한국이 제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복 조치를 표명한 건 지금 생각해봐도 매우 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적어도 트럼프가 일단 움찔하잖아요. 일본 안으로 돌아설까? 이러면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이번 안을 그대로 고수를 하면요. 한국 등 12개 나라의 왕창 엿먹이는 안이요. 이러면 이때 이 12개 나라는 미국이 한 그 짓에 대해서 강도에 상응할 만한 강력한 보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 자본의 반응을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자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유무역 시스템이 깨지는 겁니다. 상대가 보복을 강하게 해오는 걸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휴 형님 관세 맞을게요. 사랑해요 형님 이래버리면 사랑해요 형님. 예,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몇 개 나라만 두들겨 패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강력히 보복을 천명하면 그러면 아유 그래 전 세계 골고루 패는 게 낫겠다. 이게 이제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12개 국가를 완창 패는 안을 그대로 선택했다. 이건 전혀 겁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제 마음으로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는 그렇게 되면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를 매기는 논리가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알루미늄으로 맥주캔 만들 텐데 그게 무슨 안보에 영향을 줍니까? 애초부터 무리한 논리를 저쪽이 뽑았어요. 그래? 그러면 식량은 진짜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준다. 니네 소고기, 기타 등등 보복 관세 요렇게 매겨서 보복을 하면 제일 쌈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12개 나라와 공동으로 하면
더 훌륭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미국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고 좀 짜릿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2개 나라 중에 뭐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요. 중국하고 함께 한국의 반발이 제일 빠르고 신속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으로 바꿀까 이러는 걸 보고 이제 속으로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이 약간 생겼어요. 예. 트럼프에게 12나라를 건드리면 한국처럼 역사적으로 미국에 뭐 좋게 말하면 우방, 나쁘게 말하면 좀 말 잘 듣는 나라로 보였던 나라가 제일 먼저 가슴 딱 펴고 그래요 붙어봅시다 하고 나오면서 좋은 선례를 남긴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뿌듯합니다. 예. 1번이 된다면요, 미국이 뒷걸음질을 쳐서요, 우리가 받는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모든 나라의 관세가 일률적으로 24% 오르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는 미국 철강업체에 비해서만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 고민하면 돼요. 게다가 우리 철강이 미국 수출 비중이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피해가 안 커요. 그런데 1번안이 선택되면 피해액은 거의 미미할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쪽팔리니까 이걸 보도를 안 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조세일보, 조선일보 말고요. 조세일보에 이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한국철강 빅3,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 세 업체는 대미 수출이 전체 매출액이 5%도 안 돼서 피해가 거의 없다. 이제 이런 보도가 조세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1번 아니라면 요때는 우리나라는 저는 그냥 세계 각 나라가 보복하는 것에 발만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만큼만 따라해도 굳이 튀면서까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주판화를 튕기다가 2번 안을 선택을 하면 조금도 쫄지 말고 미국이 제일 아파하는 농산물을 건드리는 게 어떨까? 다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제학에는 굿나르 미르달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이론 중에 누적적 인과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빈곤 분야에 적용되는 이론인데요. 예. 저는 이 누적적 인과관계 이론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일은 원인과 결과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때리면 상대가 아프다.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누적적 인과관계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계속 누적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지역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집니다. 이게 누적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져서 더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교 분야에서도 적용이 저는 잘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주적 통상이라는 건 누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2나라에 처음이 포함이 된 이유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짐작을 하는데 쟤들은 두들겨 패도 꼼짝을 못해 라는 고정관념이 미국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 쟤들 세게 나오는데 그런데 쟤들 잠깐 저러고 말 거야. 쟤들 수십 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봐. 결국 우리한테 꿇었어.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그리고 상대는 최악의 경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거 문재인만 지나가면 돼. 만약에 다른 정부로 바뀌면 또 우리한테 꿇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우리가 어깨 딱 펴고 할 말을 하는 통상 외교를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누적이 돼요. 자연스럽게 한국의 자주적인 통상 외교의 힘이 쌓입니다. 쟤들 원래 저래. 쟤들 건드리면 만만치 않아. 라는 이미지가 고정되는 거죠. 이게 쌓이면 그때는 이제 아무도 쉽게 못 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외교 무도에서 특히 통상 분야에서는 뭘 누적시켜야 하냐면 한국 결국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잖아.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20년 쌓이면요. 저는 친미건, 친중이건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미지를 쌓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나라가 스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죽어도 몇백 년 동안 중립이에요. 여야가 아무리 정권이 교체가 돼도 스위스는 중립이다. 이게 변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백 년 동안 누적이 되니까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세계의 검은 돈이 중립이라는 이유로 다 스위스로 몰려가도 미국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쩔쩔 매는 겁니다. 그걸 공개를 하라고 압력을 해도 스위스가 계속 버티고 개기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솔직히 그 정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쟤들 개겨? 내가 보기에 저거 문재인만 나가면 될 텐데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애들이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부류의 야당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자주적 외교에 누적된 이미지가 거의 없는 나라일 겁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무조건 미국 형님 하는 세력은 이제 영원히 집권 근처에도 못 오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친미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니까요. 문제는 친미를 하건 친중을 하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첫걸음이니까요. 이번에 철강 관세 분야에서 주고받는 한미 양국의 수두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외교의 이 첫걸음이 좀 오랫동안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게 잘 누적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보복관세 방안이 변할 수도 있다는 미국 내 분위기를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누차 하시는 말씀이 미국한테 등 보이면 안 된다. 비수가 꽂히는 수가 있다. 네, 호구 잡히면 안 됩니다. 특히 트럼프한테는요. 네, 맞짱 떠야 된다. 이 트럼프가 사실 뭐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등을 보이는 순간 이거 그야말로 나 잡아잡수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말 위험한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교훈 또 한번 일러주셨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경사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사? 김용민 브리핑을 만드는 주식회사 여사 여풍이 광명시대를 열었습니다. 아, 일하셨군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사하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굉장히 피곤하시겠네요. 이사 막 마치신 거죠? 이사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하고 신사옥 스튜디오 창립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시대의 개막? 아, 그렇습니다. 광명시대를 열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사무실을 완전히 광명으로 이전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미리 얘기하면 자취방을 이전한 거지요, 뭐. 아니, 새 시대의 개막으로 하시죠. 조금 전거 편집하시고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시면 좀 이상하시잖아요. 바로 이케아가 앞에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의 중심은 광명 원톱 체제로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는 광명의 시대가 열렸어요. 예. 네. 광명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광명 어린 그런 컨텐츠로 함께하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대의 첫 방송을 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예. 광명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 녹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사옥 앞에 머릿돌에다가
첫 방송 이완배 기록할 생각입니다. 내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모처럼 아주 특이한 걸 해보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예. 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 가끔 하는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선전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그런데 예. 이 노르웨이의 선전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분석을 한 외신이 하나 있어서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외신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외신을 전하기에 앞서서 노르웨이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어느 정도 선전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어떤 나라에서는 올림픽 순위를 금메달 위주로 선정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금메달이 제일 많이 딴 나라가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순위를 금운동 상관없이 메달을 전부 합쳐서 그 숫자로 순위를 매기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해도 노르웨이는 이번 동계올림픽의 1등입니다. 금메달 위주로 해도 노르웨이는 금메달 14개를 따서요. 독일하고 같은데 요때는 이제 은메달 개수로 구분을 하는데 은메달 개수가 노르웨이 14개, 독일 10개 이렇게 해서 노르웨이가 앞섭니다. 전체 메달 숫자로 봐도 노르웨이는 금운동 다 합쳐서 39개. 그래서 31개를 딴 독일을 멀찍이 앞서 있습니다. 초반부터 노르웨이 돌풍이 너무 심해서 이런 외신 기사까지 있었어요. 그 2월 20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기사인데 제목이 압도적인 노르웨이 메달 좀 그만 따 하소연까지 등장 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 칼럼니스트 댄 베첼이라는 사람이 야후 스포츠에 쓴 칼럼인데 칼럼 시작이 이렇게 돼요. 평창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미소 짓는 한국인들. 둘째, 맛있는 김치. 그리고 셋째, 노르웨이에서 또 누가 메달을 땄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즘 재밌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인구 520만 명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나머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노르웨이인들에게 이제 진정하고 메달 좀 그만 따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성적이 가장 실망스러운 미국 사람이니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전 세계가 노르웨이의 이 광란을 막기 위해 뭉쳐야 한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칼럼을 적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 평창에서 노르웨이가 보여준 성적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인구가 520만이면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 나라인데 노르웨이가 왜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외신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기사인데요. 예. 평등주의가 평창올림픽에서 대성공을 낳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저희 그 민중의 소리의 보이스 오브 월드라는 곳에 번역본이 올라와 있고요. 예. 원본은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에 실려 있습니다. 예. 원 제목이 조금 더 자극적인데 No jokes allowed. The egalitarianism behind Norway's winter wonderl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노르웨이의 대성공을 이끈 평등주의. 싸가지 없는 사람은 허락되지 않는다. 뭐 이런 번역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미리 제가 전제를 드리면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예. 김보름 선수나 노선영 선수나 또 이승훈 선수까지 최근에 엮여 있던데요. 이런 여러 사건이나 쌍연맹 파벌 문제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예. 저는 몰라요. 그 분야를. 그리고 한국 상황하고 완전히 별개로 저는 이 기사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경제 철학적 관점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국내 선수 중 누구를 비판하려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이 기사의 이제 상당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재밌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평창올림픽에서 노르웨이가 놀라운 성적을 낼 수 있게 한 철학이 약간 구식인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노르웨이 올림픽위원회의 톰 티베트 위원장이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구식이 최고예요. 노르웨이는 메달을 땄을 때의 짜릿한 순간을 위해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스포츠에 수백억을 쏟아붓지는 않는다. 그리고 풀뿌리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말을 한다. 노르웨이의 성공에서 동네 스포츠 클럽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티베트 위원장이 말을 이어갔다. 선수가 12살보다 어리다면 그에게 스포츠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서는 승자가 누군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11,000개의 동네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도록 노력합니다. 현재 93%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런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어릴 때 운동을 즐길수록 나중에 엘리트 팀들이 발굴할 인재 풀이 커지니까요. 올림픽 메달을 땄던 선수들 모두가 동네 스포츠 클럽 출신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엘리트 스포츠 센터인 올림피아토펜으로 데려옵니다. 최첨단 스포츠 과학이 적용되는 건 이때부터입니다. 이 방식은 효과적, 그 이상의 이상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3일 남겨놓고 520만 인구의 노르웨이는 35개의 메달을 땄다. 독일이 25개로 캐나다가 24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게 있다. 노르웨이 스포츠 연맹의 한 해 예산이 하계와 동계 스포츠를 통틀어 1370만 파운드에 불과하다.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기 위해 영국의 예산을 보자. 영국은 엘리트 올림픽 종목 스포츠에만 1년에 무려 1억 375만 파운드를 쏟아붓고 그중 800만 파운드를 동계 스포츠에 쓴다. 영국이 카누와 조종에만 쓰는 액수 정도가 우리의 전체 예산입니다. 노르웨이 올림픽위원회의 크리스터 클로스터 에이겐 부위원장의 말이었다. 노르웨이 운동선수들은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목수이거나 배강공, 선생님과 학생들입니다. 평창 올림픽 전에 영국의 컬링 선수들은 560만 파운드를 받은 반면 동메달을 딸 것으로 보이는 노르웨이의 혼성 컬링조는 돈이 필요해서 이베이에 자기의 운동기구 세트를 팔았다. 하지만 노르웨이 선수들은 부족한 돈을 우정으로 메운다. 그 동료에는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더욱 강화됐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싸가지가 없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런 사람은 우리 팀에 있을 수 없다며 평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알파인 스키의 쉐릴 얀스루드 선수가 설명했다. 동계올림픽이 비경기 시즌 때 올림피아토펜에서 함께 훈련하고 금요일마다 팀원들과 함께 타코를 먹으러 간다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1992년 올림픽에서 노르웨이 대표 선수였던 몰텐 아센이 밝혔듯 선수들 간의 끈끈함이 대단해서 최고의 선수들이 더 가난한 선수들의 트레이닝 캠프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일도 흔하다. 아센이 말을 이어갔다. 그런 태도가 우리의 스포츠 시스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처럼 스켈레톤이나 봅슬레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패러독스죠. 노르웨이는 매우 부유한 국가지만 사회주의적으로 일을 풀어나갑니다. 성공은 노력과 협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는 내내 아재 미소라고 하죠. 그 실실 웃는 미소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기사에는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4년 만에 열리는 세계 최고를 뽑는 올림픽에서요. 성적을 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영미식 자본주의 눈으로 보면 정말 멋진 경제 철학이 노르웨이 선수단에 녹아 있는 겁니다. 예.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함께 협동한다. 성공한 사람은 뒤처진 사람을 돕는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은 노력과 협력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두 세상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제가 많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데 영미식 자본주의,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반공형 자본주의에서 살죠. 그러면서 자본주의라는 삶은 당연히 이런 거구나 하고 너무 쉽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 아래에서도요. 세상을 구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입니다. 전형적인 영미식 자본주의죠. 예. 그런데 이런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중시하는 협동주의적인 자본주의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 협동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건 무슨 사회주의 형식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개인주의의 반대말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사회주의라는 말도 개인주의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예. 멀리 있고 우리나라에는 소개조차 잘 되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북유럽 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를 기반으로 한 협동주의적,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훌륭하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하고
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우선 사회 안전망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실패를 대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개인주의형 자본주의는 개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패자에게는 죽음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졌으니까요. 졌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패자들은 다 나가 뒤져야 됩니다. 대신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죠. 이래서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에서 올림픽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 대비 성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성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메달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메달을 못 딴 사람은 그냥 완전히 실패자가 돼버리죠. 대신 메달을 딴 사람에게는 막대한 부와 명예가 주어집니다. 이러니까 참가하는 선수들도 죽어라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대부분 비인기 종목인데 여기에 올인했다가 실패하면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지겠어요. 4년에 한 번 온 기회인데요. 그런데 사회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저기는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딴다고 죽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방공, 목수, 교사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림픽의 패배가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패해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죠. 둘째로 승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고요. 패자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회는 협동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면 이런 사회에서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무슨 야비한 방식을 써서라도 이겨야 살아남으니까요. 반대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는 양보와 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해드린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죠. 노르웨이 선수들은 부족한 돈을 우정으로 메운다. 그 동료애는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더욱 강화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해요. 팀워크가 최고다. 개인은 희생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좀 웃기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 말은 그런데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성과는 개인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독식을 해갑니다. 이러면 누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을 지키고 싶겠습니까? 예. 싸가지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요. 승자와 패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그리고 아까 노르웨이 경우에서 봤듯이 이미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뒤처진 선수들의 훈련비를 대신 내주고 이렇게 공생의 길을 찾아 나가면 승자가 자신의 몫을 나누고 패자가 그 승자의 양보 위에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요. 당연히 모든 선수들이 개인보다 팀을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숱한 영미식 자본주의자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경쟁을 붙여야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협동과 연대가 경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올림픽에서도 더 뛰어난 성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노르웨이가 증명을 한 겁니다. 기사에 보면 노르웨이는 매우 부유한 국가지만 사회주의적으로 일을 풀어나갑니다. 성공은 노력과 협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을 기반으로 일궈낸 이번 노르웨이의 성공이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만 더 첨가를 하면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는데, 저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사회에 비해서 협동주의에 기반한 사회가 사람을 훨씬 행복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만, 이 기사를 어젯밤에 보고 나서 밤에 한참 실실 웃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뒤척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어느 한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가장 이제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자는 건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48살 50이 다 돼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속해 있는 직장 민중의 소리, 그리고 지금 김용민 PD님과 하고 있는 이 방송,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연대, 이런 걸 제 평생 이렇게 강하게 느껴본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로 돌아가 봐도 내가 사람과 함께 사는 사회 속의 일원이고 그 사회 안에서 외톨이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돕고 있고 나도 누군가를 도우려 하고 있고, 이런 교감이 주는 행복이 지금만큼 클 때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노르웨이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제일 훌륭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지만 아마 제일 행복한 선수들이기도 할 것 같아요. 메달을 많이 따서가 아니고요. 같이 뒹굴고 같이 먹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과를 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래서 그것을 올림픽에서 결과로 남기고 그 결과를 또 남관하고 이 과정이 아마 그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질투심도 생기고요. 목표의식도 생기죠. 우리라고 저렇게 못하고 살 게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협동과 연대가 뭔가 그냥 가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하고 네트워크가 사회가 되는 이 순간에도 더 세상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노르웨이 대표팀이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보여준 것 같아서 노르웨이의 대성공을 이끈 평등주의, 싸가지 없는 사람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 기사를 좀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말이죠. 시합에서 좋은 성적 못 내면은 인생 낙오자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학습도 받지 못하고 항상 운동하러 나가고 이러니 성적이 안 좋거나 혹은 부상을 입어서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게다가 사회 안전망도 아무것도 없죠. 재교육 시스템도 없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게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별하지 않는 북유럽의 좋은 기풍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정말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이명박. 물론 당연히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이 아무나 우리은행 대표를 갖다 앉힐 리는 없을 테고 무언가 자기와 이익이 다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거라는 추정은 했습니다만은 야, 아주 심각하네요, 양상이. 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울컥하고 화가 나서 지금 방송 원고를 쓰는데도 조금 원고가 과격해서 제가 읽을 때 이제 조금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고에 그게 있습니까? 씨발놈? 아, 그거는 없고요. 예. 원하시면 중간에 한번 넣어볼까요? 예. 그런 건 저만 쓰죠. 뭐 이완배 선배께서 하시면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단어를 빼고 그냥 감정을 섞었던 이제 원고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보도는 엊그제 화요일 오후 6시경에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죠. 그리고 제가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이유는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면 보도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다음날 이 기사를 받아 쓰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대부분의 언론이 이 사실을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가 나간 뒤에 검찰 출입 기자들이 이제 사실을 검찰에 확인을 해봤겠죠. 그리고 일정 정도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받아 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메간 매직 의혹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의혹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고요. 또 재판 결과까지 봐야겠지만 최소한 검찰이 지금 이런 의혹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을 요약해 보면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팔성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뇌물에 의한 인사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요거까지 따지니까 이제 3개가 걸린 겁니다.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이 하나 있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뇌물수수 의혹으로는 지금 3번째로 이게 걸려들었다는 거죠. 보도를 보면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명박을 구속하는 중요한 명분으로 이걸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보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명박이가 지금 만약에 실세가 아니라면은 검찰이 수사할 일도 없을 뿐더러 확인돼서 보도될 일도 없었겠죠? 네, 제가 하여튼 법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이 맞을 것 같다는 상식적인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뭐 하여튼 진실에 근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드니까요. 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검찰이 뇌물을 준 쪽으로 보이는 이팔성 씨의 집과 사무실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팔성도 여러 차례 불러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서 밝혀진 게 이팔성이 이명박 사위 이상주 씨한테 14억 원대의 뇌물을 전해줬고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8억 원대, 그래서 전반 22억 원 정도 돈이 넘어갔다는 거죠. 요걸 지금 검찰이 뇌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건너간 다음에 이팔성 씨가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 뇌물로 보이는 돈이 결국은 인사권자였던 이명박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이걸 지금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것들이 진짜 대한민국 정치판을 양아치 판으로 바꿔놨구나 이런 절망감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정치판은 이명박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처참한 느낌을 갖게 된 건 이팔성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지위 때문입니다. 우선 이팔성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명박 시절에 금융권 4대 천왕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특색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금융권은 자본가나 주주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사장이나 회장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정부의 입김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도 대부분 정확하게 말하면 청와대 의중에 의해서 지금까지 결정이 됐었어요. 일단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라고 부를 만한 일대 뚜렷한 주주가 없습니다. 주주 분포가 아주 잘게 쪼개져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없는 거죠. 여기다가 금융권이라는 곳은 여기를 감독하는 총지휘권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금융권을 인가해 주는 것도 정부에 있어요. 감독권도 정부가 주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살린 것도 정부입니다. 이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파워가 정말 막강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가 성과연봉제 도입할 때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은 아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지휘하는 곳이니까 정부 마음대로 한다 쳐도 예. 금융기관은 사기업인데 정부가 뭔데 사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니 많이 하냐는 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거기가 나름대로 또 공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간섭하겠다고 하면은 또 막을 수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먹히는 겁니다. 이게 금융기관이라는 곳은 정부가 거의 공기업, 공공기관처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영향력이 큰 곳이라는 겁니다. 일례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마치 정부 지분이 있는 곳 같은 느낌이 들죠. 증권거래소 하면요. 아닙니다. 여기 100% 사기업이에요. 증권거래소의 주주들은 증권사들입니다. 증권사들 여러 곳이 돈을 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누가 뽑느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물론 결정을 하지만 외형적으로 예. 증권사들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벌써 웃긴 거죠. 이 정도 되면은요. 예. 사기업의 인사에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 영향력이 금융기관에 굉장히 막대하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팔성 씨를 원래 이명박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내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그 거래소가 새 이사장을 뽑는데 이팔성이 들어올 기회를 안 주고 그때 증권거래소에 이정환 경영지원본부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주주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새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의중을 못 읽거나 아니면 반발을 한 거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요. 이때. 이명박이 신임 이정환 그 이사장 옷 벗기려고 진짜 별별 지랄을 다 했어요. 민간업체인데. 예, 민간업체인데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청와대 의중을 못 읽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들어갔어요. 감사원, 금감원이 거래소를 탈탈 털었어요. 이때 진짜. 역시 MB답습니다. 네, 정말 장난 아니었었다니까요. 예. 이정환 이사장이 굉장히 결기가 있는 분인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중도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정환 이사장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래소를 출입할 때 이분이 경영지원 본부장이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이사장이 되자마자 이명박이 그 난리를 쳐서 결국은 이분 옷을 벗기죠. 그 짓을 한 게 이팔성을 거래소 이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아무튼 금융권은 이렇게 정치권, 특히 청와대의 인사 입김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에요. 전통적으로. 예.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금융권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 넷을 금융권 4대 천왕 이렇게 불렀어요. 면면이 누구냐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었고요.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 금융지주 회장 요 4명입니다. 한때 돈푼 쥐면서 방귀 뀌던 분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4명은 전부 고소용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승유 회장은 이명박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61학번 동기입니다.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명박이 대선 때부터 김승유 회장은 금융 분야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팔성 씨, 이 사람도 이명박 대선 특보였는데 고려대학교 이명박 후배입니다. 이 사람은 웃긴 게 이명박이 서울시장을 할 때요.
서울시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냐면 서울시 교양악단 대표이사 자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금융맨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명박의 서울시장 때 얼마나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었으면 서울시 교양악단 대표이사 자리를 줬겠냐고요. 그저 음악하는 교양악단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양악단 대표가 된 게 뭐냐, 취미가 클래식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당한 거죠. 나 좀 시켜주지. 나도 클래식인데. 차라리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역사 의식으로나 누가 봐도 이팔성보다는 김용민 서울시 교양악단 대표가 더 어울리죠. 예, 박원순 시장 너무 심해요, 진짜. 예? 뭐야 이게? 박원순 시장께서는 아마 김용민 PD님께서 이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실 줄 알고. 아이고 세상에, 그렇구나. 아이고, 얼마나 저를 놓아주시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셨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팔성 씨가 이명박 집권 이후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래소 이사장에 보내려다가 아까 말씀드렸대로 실패해서 이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됩니다. 윤대 KB금융회장, 이 사람도 고대 경영학과 이명박 직속 후배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는 국가브랜드위원장을 하다가요. 2010년 7월에 자리가 나니까 KB금융회장직에 올랐죠. 4대 천왕 중에 3명이 지금 보셨듯이 고대 인맥입니다. 유일하게 고대가 아닌 사람이 강만수인데요.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장. 이 사람은 고대는 아니지만 소망교회 인맥이죠. 소망교회에서 30년 동안 이명박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은 주차장 봉사했고 강만수는 2층에서 헌금함 들고 다니면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30년 동안 돈독하게 소망교회에서 쌓아왔던 인맥이기 때문에 강만수 씨는 이명박의 남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가 그만두고 산업은행 회장으로 내려온 거죠. 보셨다시피 이 4명은 그야말로 청와대 인맥인 겁니다. 그리고 이 4명이 금융권을 완전 장악했죠. 요게 박근혜로 넘어가면서 금융권 인맥이 고소용 4대 천왕에서 서금회 혹은 이제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이라고 합니다. 요리로 실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서강대 출신들이 또 금융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겁니다. 그만큼 보수 정권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은 그냥 속된 말로 청와대 꼴리는 대로 리더들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런 관행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금융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판에 그냥 고소용이니 서구면이 이런 인맥으로 리더들을 결정을 하니까 우리나라 금융권이 오랫동안 경쟁력을 가질 리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요까지만 해도요. 뭐 개떡 같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관행이니까 웃기고 마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요. 이건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4개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선임할 때 자기한테 충성을 바친 자들에게 그 인맥을 어여삐 여겨 자리를 넘긴 게 아니고요. 돈을 받고 그 자리를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팔성한테 금융 쪽에서는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도 야, 내가 우리 금융지주 회장 자리 줄게. 돈 좀 내. 뭐 지금 이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정치판이라는 곳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짧은 상식에서는요. 제가 이런 관행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관행도 없어져야죠.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상도인은 있는 곳입니다. 뭐냐면 내가 정치를 하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요. 그러면 고맙잖아요. 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에게 의리를 지켜줬으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좀 도와줄게. 보답할게. 이게 좋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관행은 지켜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과 이팔성의 관계는 이것도 아닌 겁니다. 동지고 뭐고 없는 거죠. 내가 정치를 하는데 팔성이 네가 나를 도와줬으니 고맙다 이게 아니고요. 돈을 내라. 그러면 내가 지주회장 줄게.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사실이면 이팔성에 살아온 궤적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평생 이명박을 두고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명박 최측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최측근에게조차 돈을 받고 회장직을 팔았다면 이명박 시절에 나머지 공기업, 공공기관 회장에 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바치고 자리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팔성 씨가 족 같았겠네요.
그러니까요. 돈을 내라고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아니 열받겠어요. 이명박이 자기한테 뭔데?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정치판이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와 관련된 경제학 이론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행가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마이클 셔머라는 경제학자가 진화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은행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제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빌리러 2명이 왔어요. 한 사람은 신용도 좋고 사업도 잘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사람도 좋은데 신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사업도 망해갑니다. 자, 요 2사람이 왔을 때 은행가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느냐가 질문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은행가는 신용도 좋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겁니다. 왜냐? 그래야 빌린 돈을 안 떼먹힐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2사람 중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더 급한 쪽은 돈이 많은 쪽이 아니고 돈이 없는 쪽인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절박한 겁니다. 신용 좋고 돈 많은 사람은 사실 은행에서 돈 대출 안 받아도 돈 있으니까 사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 안 되고 신용 나쁜 사람은 지금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가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냐, 아니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지만 덜 떼먹힐 것 같은 쪽에 줄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은행가는 돈이 더 필요한 쪽에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덜 필요하지만 덜 떼먹힐 것 같은 안전한 쪽에 주죠. 그래서 결국 은행의 선택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흘러갑니다. 금융이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뭐 별로 안 필요한데 돈 많고 그래서 덜 떼먹힐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가서 이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은행가 중에 난 혹시 내가 돈이 떼먹히더라도 정말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래?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돈 떼먹힐 확률이 높고 결국 만약 돈을 떼먹혀서 손해를 입으면 그래도 내가 감수할게. 하지만 나는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번 걸어보고 싶어. 바보라고 불러도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은행가는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은행가가 하는 일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규칙을 깨고요.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바보도 사실은 세상에는 있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요. 제가 왜 이론을 소개해드리냐면요. 정치권에 대한 투자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은 의외로 제가 보기에 이런 바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들이 보여준 의리, 우정, 낭만 이런 게 우리나라 정치판을 이끌었던 저는 중요한 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다니면서 인재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인재들이, 은행가들이 야, 너는 내가 보기에 대통령 되기 글렀는데? 확률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너한테 투자하면 부도날 것 같은데? 하고 재능을 안 빌려주면, 돈을 안 빌려주면 이 정치인은 도무지 크지를 못하는 거죠. 오로지 은행가들이 성공할 것 같은 정치인, 기업인에게 돈을 안 떼갈 것 같은 정치인, 기업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런 현상은 똑같이 정치 지도자에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하게 만듭니다. 사실 정말로 인재들의 도움이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야권 지도자, 신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인재들이 손을 잘 안 내밀면요. 인재들이 은행가 마인드를 다 갖고 있으면은요. 내 재주를 저 사람에게 빌려줘도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안 도와주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못 푸는 겁니다.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그런데 실제 한국 정치 역사를 보면 많은 인재들이 이런 은행가의 딜레마를 극복하면서까지 별로 확률이 없어 보이는 정치 지도자에게 도움을 주고 의리도 지키고 동지애를 갖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요. 이게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바보인 거죠. 하지만 이런 바보짓을 하는 낭만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오랜 독재 정권 하에서도 유능한 야권 지도자들이 커왔던 겁니다.
제가 그 김대중, 김영삼 시대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쏘쏘하게 생각하지만 이 두 지도자 옆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 야권 시절에도 의리를 지킨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은행가 마인드로만 보면 무조건 박정희 전두환에게 붙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쪽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지만요. 하지만 성공 확률은 낮아도 그래도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분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지조를 지킨 정치인들이 꽤 되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은행가 마인드로 보면 이 사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 이제 끝났네. 따라다녀봐야 생기는 거 없어. 부도난 카드야.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의리를 지키고 보상이 불투명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낭만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팔성 이명박 매간배직 의혹을 보면서 이명박 시대부터 우리 정치권은 정말로 은행가 마인드가 판치는 양아치들의 대항연이 돼버렸구나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자, 인재들이 이명박을 따라다녀요. 투자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한 자리 주겠지. 그런데 이것도 내가 충성하고 내가 노력하는 방식을 넘어서요.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내가 투자한 것 이상만큼 반드시 뽑아내겠다는 오로지 은행가 마인드만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마이클 셔먼은 진화경제학에서 은행가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는 누구에게 우정을 베풀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류가 오로지 이익의 관점에서만 은행가의 관점에서만 우정을 베푼다면 그건 정말로 은행가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익관계에 의해서만 모든 인간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우정을 베풀면 보답이 없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낭만이 있으면 그 세상은 은행가의 역설을 극복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정치권을 보면 그래도 좀 유일하게 성공할 확률이 낮아도 의리도 지키고 우정을 베풀고 동고동락하고 이런 문화가 아예 없지 않았다고 봤었는데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다는 이팔성이 이명박에게 돈을 바치고 자리를 얻었다. 이 검찰 수사 내용을 듣고 이건 저 이명박 같은 자들이 정치를 하고 성공을 하니까 한국 정치판이 진짜 개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부디 좀 우리 정치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은행가 마인드 말고요. 저 사람의 가치가 옳고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니 우리 함께 뭐라도 해보자 이런 가치 공동체 마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박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기 친구한테 그러니까 뇌물을 달라고 하는 동지한테 돈을 받고 자리를 주는 이런 양아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말. 아니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양아치를 넘어서서 정말 돈의 신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돈의 신이라면 돈의 등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즐거운 뉴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그제 다스페이다 나가서요. 이완배 기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친구한테도 뇌물을 받는 이명박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저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경스러운 짓이었다.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죠. 네. 이거는 거의 말로써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요즘은 통상 분야 이야기를 되게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통상 분야가 경제 쪽에서는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전해드릴 수 없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 되면 어쩌면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정책이 결정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쪽 언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쯤에 트럼프가 최종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무부가 지금 보기를 3개를 올린 상태죠. 트럼프한테요. 예. 객관식을 올린 거고 1번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 이건 그야말로 모든 국가에게 일률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겁니다. 엿을 먹이는데 이제 골고루 나눠 먹어라 이런 정책이라는 거죠. 예. 초창기에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됐던 2번 안은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등등 12개 나라에만 무려 53%의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입니다. 이건 이제 12개 나라만 엿을 왕창 먹어라 이런 방안이고요. 3번 안은 전 세계적으로 다 대미국에 철강 수출하는 양을 지난해에 비해서 63% 수준으로 줄여라. 이런 안이 지금 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실 요 무렵쯤에는 트럼프가 셋 중에 하나를 찍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제가 요즘 예상만 하면 다 틀려서 좀 걱정되지만 굳이 예상하자면 1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초창기에는 확실히 12개 나라 엿을 왕창 먹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 같은데 여러 외신 보도를 보면 1번 안,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골고루 엿을 먹이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번 아니면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못 줍니다. 제가 다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며칠 동안 지켜본 소감은 이것들이 진짜 별거 아닌 놈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만 엄청 세게 하고 진짜 우리가 그래? 그러면 한판 붙어 이렇게 나오면 금방 꼬리를 내립니다. 조금 이제 실망스럽기까지 해요. 이 정도밖에 깡이 없는 애들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조간에는 어떤 비중으로 보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을 하는 1일 오후 기준으로는 인터넷에서 이 뉴스가 크게 안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통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친화 정책 때문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녔던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뻘쭘한 뉴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이완배 기자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기자들이 말이죠. 이게 구라인 줄 알고 쓴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조직 문화에 길들여져서 이거는 문재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의 표시야 라고 확신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확신범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알고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기사가 헛소리라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차장되고 하면은 확신범들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제 자기가 쓰는 기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억지로 쓰는 거지만 점점 더 그 회사에서 출세를 하다 보면 점점 더 확신범들로 변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좀 더 이어가면은요. 어제 그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교역에 관한 연례 보고서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에 대한 5대 정책을 명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앞으로 중국하고 세게 부딪히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약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중간중간에 보면 불량국가니 이런 굉장히 거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한국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요. 북미 자유협정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영어를 보면 Improving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이렇게 돼 있습니다. Improving이죠. 개선, 발전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지금 미국 쪽에서 한 거예요. 연합뉴스를 보면요. 한미 FTA를 재앙으로까지 규정하며 폐기까지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개선이라는 표현은 그 수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다소 완화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후퇴를 한 거죠.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로 한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할 정도로 미국 입장이 굉장히 강경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발표된 이 보고서에는 이 입장이 엄청나게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임프루빙, 개선 발전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왜 계속 해보지? 계속 폐기하겠다고 해보지 뭘 벌써 쫄고 그러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지만 미국 재계는 한미 FTA 폐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트럼프가 저 미친 안을 계속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꼬리를 먼저 내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보여준 자주적인 통상 외교를 굉장히 지지하지만 실제로 미국 쪽 반응이 어떤 변화의 속도를 보일까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래봤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국 쪽 반응을 볼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상대는 생각보다 겁쟁이였던 겁니다. 이제 서로 차를 몰고 충돌을 각오한 치킨 게임을 펼치는데 우리 핸들 안 꺾어 한번 해보자 하고 한국이 이렇게 나왔더니 이제 충돌할까봐 미국이 먼저 핸들을 돌려버리죠.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놈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보고서 제목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교육에 관한 연례 보고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공정하며가 들어가 있지만 제일 앞부분이 자유롭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결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의 요지는 중국과 한판 붙겠다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중국은 그들이 선호하는 무역 정책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대응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미 FTA는 임프루빙 하겠다고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통상 압력의 타깃이 초반에는 한국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완벽하게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일 만만해 보였던 한국을 이리저리 건드려 봤는데 미국 입장에서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깃을 중국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한판 제대로 붙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하고 너무 척거리를 지는 게 유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선을 좁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상 분야에서 정부의 대응이 매우 훌륭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책 하나만 발표하면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억지로 귀결시켰던 보수 언론이 이제 뻘쭘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저 트럼프의 압박도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미국한테 고분고분할 리가 없고요. 게다가 의외로 경제 쪽에서는 중국 편을 드는 제3명 세계 국가들이 꽤 됩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이 이경축정이라고 해서요. 경제를 통해서 정치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원칙이 있어서 예.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왕가리 마타이 같은 경제학자는 아프리카 대륙의 유일한 우방은 중국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니까요. 예. 그리고 양국의 대응 강도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한마디에 온 국민이 단결이 되는 나라죠. 근데 미국은 그게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어렵죠. 게다가 지금 미국 정부는 백악관 안에서 그 이방카하고 쿠슈너 부부와 트럼프 패밀리라고 불리는 부부죠. 켈리 비서실장과 둘 사이에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걸 데스매치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두 명이 들어가서 오직 한 명만 생존하는 싸움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CNN 분석을 보면 웨스트윙, 대통령 직무통이죠. 웨스트윙의 권력 투쟁으로 만일 쿠슈너와 이방카가 백악관을 떠난다면 트럼프 집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트럼프가 쿠슈너, 이방카 부부를 내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권력이 너무 약화될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이 처음 시작될 때 외신 보도를 보면 존 켈리 비서실장이 상대가 안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권력 투쟁이 거의 비등한 국면까지 왔습니다. 쿠슈너, 이방카 부부로서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이 지금 현재 이렇게 콩가루 집안 비슷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중국과 통상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쉽게 거둘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이 싸움이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국채라는 무기가 중국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국채라는 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전부 세금으로만 다 메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부가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을 때 그 증서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미국 국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1억 원짜리 채권을 찍었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그 채권을 사면 우리가 미국한테 1억 원을 빌려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채권 들고 미국 정부한테 가서 1억 원 주세요. 그러면 이제 빌려간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물론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중국이 섣불리 그 미국 국채를 왕창 팔아치운다거나 하지는 못할 텐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미국과 중국이 통상 전쟁을 벌이면 중국이 카드를 한 장 더 쥐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미국의 빚 중 상당 부분을 지금 중국이 받을 돈이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미국산 콩, 대두에 대해서 보복무역을 펼치는 건데요. 요것도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 미국 대두 콩 수출량의 3분의 1을 사들이는 엄청난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콩 수입량을 줄이면서 미국의 콩 농가에 부담을 주면 이 트럼프 주요 지지층이 몰려있는 곳이 미국 중서부 지역인데 이 지역 콩 농사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정치적 기반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미국 대통령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 나쁘지 않은 게요. 지금 미국이 한국과 상대하는 건 발을 일단 빼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중국과 지금 일전을 정말 벌일 태세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피봇 국가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이 뭐냐면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그 서울경제가 2월 15일에 보도한 기사를 보면요. 제목이 트럼프발 무역전쟁, 중국의 반격 플랜은 콩 수입 중단, 국채 매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한 브리핑에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무역 구제 조치 남용이라며 중국은 WTO 회원국들과 함께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요. 중국이 WTO 회원국들과 함께요.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보호하겠답니다. 이건 한국 같은 나라들한테 외치는 거죠. 한국, 우리 편 들어줘. 들어줄 거지? 야, 미국이 지금 세이프가드 같은 거 쓰는데 우리 함께 결연히 미국과 싸우자. 지금 이런 뜻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통상 몇 차례에서 자주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피봇 국가, 축이 되는 국가의 지위를 쟁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우리랑 함께 결연히 싸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하고 중국의 통상 전쟁이 거세지면 미국도 한국을 자기 편으로 불러들이고 싶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쪽팔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말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예. 이미 자기 입으로 재앙 수준이었다고 표현했던 한미 FTA를 임프루빙 하자고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위치가 피봇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우리가 멋지게 쟁취를 한 거죠. 그래서 중미의 통상 전쟁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시간은 결국 저는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나갈 무렵에 트럼프가 철강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세안을 결정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란을 선택을 하건 이안을 선택을 하건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까지 싸질러 놓은 똥을 앞으로 수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질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위신이 있는데 말만 번지르하게 한판 붙자 해놓고 지금 무도 못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자살 행위가 될 텐데 정작 칼을 빼서 휘둘러 보니까 자기 몸만 지금 계속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벌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저물어 간다라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통상 분야에서 당당하게 잘 맞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기류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미국이 저물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성조기 들고 독립을 기념하는 날인 3.1절에 네. 이 미친놈들이 아니고서야 이게 과연 가능할 일인지.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정신 상태가 조금 위험하죠.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오는 건가요? 지난번에 일장기를 들고 나온 개새끼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예. 큰일이네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일장기를 들고 나오면. 아니 최소한 눈치는 있어줘야지. 참나. 하여간 이런 미친놈들하고 공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최소한 기본은 있어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